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을 일인데 이상하게 별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늘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 앞에서도 편안해진 거예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좀 여유로워서 그런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자꾸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 언제 내려놓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가벼워진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기분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평생을 연구한 주제, 바로 우리 안의 어둠,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서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극적이거나 화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마치 봄이 오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10가지 징후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 내 안의 어둠이 정말로 사라지고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얼마나 깊은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는지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징후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과거의 이야기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왔잖아요. 나는 어릴 때 이런 일을 겪어서 이런 사람이 됐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요. 이런 이야기는 마치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물으면 자동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어요. 나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 우리 부모님이 이러셨거든. 내가 그때 이런 상처를 받아서 그래 하면서 변명처럼 설명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이야기가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물론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고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가 지금의 나를 완전히 설명한다고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칼 융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 억압해둔 감정들, 받아들이기 힘든 경험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조종하죠. 그런데 그림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니 정확히는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에 갇혀 있지 않게 돼요. 이제 나는 그때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특히 우리는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나 어릴 적 경험에 많이 얽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마디니까 책임감이 강할 수밖에 없다. 막내니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마디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나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게 나를 완전히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해방적인 경험이에요. 이러면요. 두 번째 징후는
감정적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예전에는 특정 상황이나 특정 사람만 만나면 자동으로 똑같은 감정이 올라왔잖아요. 어떤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어떤 상황만 되면 자동으로 화가 나고 방어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요. 마치 버튼을 누르면 기계처럼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동 반응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상황인데 지금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전에는 누가 나를 비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방어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깨초. 이게 무감각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왜 화가 날까? 이 화는 정말 지금 이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과거에 어떤 기억이 건드려진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융은 이걸 의식의 확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무의식에 묻어둔 감정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면서 우리는 그 감정들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평생 동안 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었대요. 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짜증이 나고 모든 말이 비난처럼 들렸대요. 그런데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직면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걱정하시는구나, 어머니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면 깊은 곳에서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 정말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평생 날 괴롭혔던 이 감정 패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징후는 관계의 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우리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융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 억압해둔 것들이 관계에서 투사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서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집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면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내 안의 분노를 억압하고 있으면 화내는 사람을 보면 유난히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면서 관계 속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져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존적인 관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했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관계가 집착이 되거나 두려움이 됐죠.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늘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이 줄어들어요. 물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외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로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에게 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갈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의견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인격적인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누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마치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방어하고 싸우고 증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게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는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피하려고 자기 생각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조화는 다름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이게 가능해져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의견이 달라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네 번째 징후는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의존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유로운 경험이에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 쓰면서 살아왔잖아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까? 친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선택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정말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되려고 애쓰기도 했죠. 융은 이걸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이죠. 물론 이 페르소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가면은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가면과 진짜 나를 혼동할 때여게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거죠.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이 페르소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요. 물론 여전히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직장에서는 전문가로서 행동하고 집에서는 부모나 배우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런 역할 아래에 진짜 나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더 이상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날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누가 날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기분이 좋거나 나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 본질을 흔들지 않는 거죠. 이게 오만이나 무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겸손이고 진짜 자신감이에요. 나는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내가 가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대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성공하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더 많이 이루려고 했고 지치고 공허했죠. 그런데 내면 작업을 하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원하는 건 아버지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정이었다는 걸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여전히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졌대요.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섯 번째 징후는 현재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변화예요.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아요. 과거의 후회나 상처를 곱씹거나 미래의 불안이나 기대에 사로잡혀 있죠.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빨리 다음으로 가야 할 곳, 빨리 끝내야 할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 있을 회의를 걱정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과거의 대화를 떠올리고, 산책을 하면서도 해야 할 일 목록을 생각하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가 있는 거예요. 융은 우리가 무의식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현재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미해결된 감정들이 계속 현재를 침범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의 실패, 오래된 분노,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차에 무의식에 남아있으면 그게 계속 현재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하면 과거가 현재를 덜 지배해요. 과거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나면 그게 더 이상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과거의 반복이나 미래의 준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경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특별해져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숲, 누군가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순간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되면 불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대부분의 경우 지금은 괜찮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고 안전하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우리는 특히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지금을 참고 견디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인생 전체가 준비 기간이 돼버려요. 언제 진짜 살 거예요? 언제 행복할 거예요?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이 함정에서 벗어나요.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현재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지 않고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돌보는 균형을 찾게 되는 거죠. 6번째 징후는 이중성과 모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오한 변화예요. 우리는 흑백 논리에 익숙하잖아요.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틀리거나 성공이거나 실패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나는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고, 이 선택은 옳거나 틀렸고, 이 감정은 가져도 되거나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삶은 훨씬 복잡하고 미묘해요. 우리 안에는 동시에 모순된 것들이 공존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때로 짜증이 나고,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서도 두렵고, 성공을 원하면서도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죠. 융은 이걸 대극의 합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 선과 악, 강함과 약함, 이런 대극들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인정하고 다른 쪽은 그림자 속에 숨기려고 해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서 화나는 감정은 억누르고,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서
약한 모습은 감추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한쪽만 인정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건 이 대극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때로 착하기도 하고 때로 이기적이기도 하다. 나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완벽한 척하지 않고 한쪽 면만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복잡한 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역설적으로 더 통합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순을 부정하고 한쪽만 보이려고 할 때는 내면이 분열되고 갈등해요. 하지만 모순을 받아들이면 그 모순들이 서로를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약함을 숨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약할 때는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관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필요를 억누르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보면서도 남을 배려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요. 누군가 실수하거나 모순된 행동을 해도 이제는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모순 덩어리라는 걸 아니까요. 나도 때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알면서도 못하고 원하면서도 피하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더 관대하고 이해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특히 일관성과 명확함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유부단하거나 모호한 건 약점으로 여겨지고 항상 확신에 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과 모순 속에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어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완벽하게 일관되지 않아도 때로 헷갈리고 모순돼도 괜찮다는 걸 아는 거죠. 7번째 징후는 창의성과 직관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림자를 억압하고 있을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에 쓰거든요. 받아들이기 싫은 감정을 누르고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감추고 인정하기 힘든 욕구를 억제하는데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진짜 창조적인 일을 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융근 무의식이 엄청난 창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꿈, 상상, 직관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림자를 억압하면 무의식 전체가 막히는 거에 주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묶여서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으로 가는 문이 열려요. 그러면 창의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이 보이고 직관적으로 뭔가를 아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글을 쓰고 싶거나 음악을 만들고 싶거나 뭔가를 만들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꼭 예술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일상에서도 창의성이 발휘돼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관계에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삶을 다르게 조직하는 거죠. 그리고 직관이 강해져요. 직관이라는 게 뭘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이 선택이 맞다는 느낌,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느낌, 이 길로 가야 한다는 느낌, 이런 거요. 우리는 종종 직관을 무시하고 논리만 따르죠. 특히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만 강조하고
직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자를 통합하면 이 직관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무의식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직관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관과 논리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머리로만 생각하지도 않고 느낌만 따르지도 않고 둘을 통합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러다 내면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 꿈꿨던 일이 있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포기했던 거예요. 그림자 작업을 하면서 그 꿈이 다시 살아났고 이번에는 그걸 실현할 용기가 생겼대요. 물론 두려웠지만 직관이 이게 맞다고 말하는 걸 느꼈대요. 결국 과감하게 전환했고 지금은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대요. 이게 무모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도 세웠어요. 하지만 논리만으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직관이 그에게 용기를 준 거죠. 8번째 징후는 삶의 의미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의미를 찾아왔어요. 좋은 학교에 가면 의미 있을 거야. 좋은 직장을 얻으면 만족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아이를 낳으면 완성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계속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왔죠. 하지만 이상한 건 목표를 이루고 나면 잠깐 기쁘다가 곧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달리는 거죠. 융은 이걸 외향화된 삶이라고 불렀어요. 의미를 외부의 성취나 인정에서 찾는 삶이죠. 이런 삶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것들은 영속적인 만족을 줄 수 없으니까요. 항상 더 많이, 더 높이, 더 좋게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통합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다른 종류의 의미를 발견해요. 이건 이루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내 삶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융은 이걸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요.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해서 앞서 있으면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해져요.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진실해졌는가?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정직해졌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의미는 큰 것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거창한 성취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성껏 차린 식사, 진심 어린 대화, 자연 속의 산책, 이런 것들이 깊은 의미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제 현존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특히 외부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학벌, 직업, 수입,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을 평가하죠.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이런 외부 기준에 덜 의존해요. 물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해요. 하지만 그게 존재의 이유가 아니에요. 일이나 성취가 삶에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렇게 내면에서 의미를 찾게 되면 역설적으로 외부 세계에서도 더 효과적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보다 진짜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니까요. 9번째 징후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변화예요.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고통은 나쁜 거고 없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면 빨리 없애려고 하죠.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뭔가로 바쁘게 만들어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고통을 피하면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무의식 속에 쌓여서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신체 증상으로, 관계 문제로, 이런 식으로요. 융은 고통을 의식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모든 고통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 뭔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 뭔가 주목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전히 고통스럽긴 해요. 하지만 그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플 때 그 아픔 속에 머무르면서 이 아픔이 뭘 말하려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슬플 때 그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고통이 변화의 문이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새로운 힘이 나오고 새로운 방향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관계가 끝났을 때요. 이별의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고통을 빨리 없애려고 새로운 관계로 뛰어들거나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 속에 머물러요. 아프지만 그 아픔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내게 뭘 의미했는지, 내가 뭘 배웠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고통을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찾아다니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고통을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아파도 괜찮은 척해야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죠. 하지만 고통을 억누르는 건 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힘들다, 지금 아프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고통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억누른 고통은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의식화된 고통만이 변화하고 치유될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징후는 삶이 전체적으로 더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변화예요. 그림자를 통합하기 전에는 삶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숨기고 가짜 자신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요. 이중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르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헷갈리고 지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삶이 복잡해져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삶이 물질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건 많이 가질수록 더 복잡하고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관리해야 할 것도 많고 잃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융은 진정한 자기 실현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더 진실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림자를 통합하면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사람 앞에서나 저 사람 앞에서나 나는 나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이 생기고 에너지가 덜 소모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외부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큰 집이나 비싼 차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높은 지위나 명예가 내면의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순한 삶으로 향하게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고 의미 없는 활동을 줄이는 거죠. 이게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적게 가지지만 깊이 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고소득 전문직이었는데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그러다 내면 작업을 하면서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이 뭔지 깨달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시간이 있는 삶,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결국 과감하게 규모를 줄이고 더 단순한 삶을 선택했대요. 수입은 줄었지만 삶의 질은 훨씬 좋아졌대요. 시간이 생기니까 관계에 투자할 수 있고, 취미를 즐길 수 있고,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성공을 외부 기준으로 정의하잖아요.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확장하는 게 성공이라고요.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다른 정의를 가지게 돼요. 성공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남들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해진 삶에서 역설적으로 더 큰 풍요를 경험해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존재의 풍요를요.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관계를 깊이 누리고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풍요를요. 자, 여기까지 10가지 징후를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게 있나요? 혹시 몇 개 발견하셨나요? 만약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그건 여러분 안의 어둠이 빛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깊은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날 깨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요. 어느 날 갑자기 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따뜻해지고 조금씩 새싹이 돋고 어느새 봄이 와 있는 거죠. 그림자 통합도 그래요. 어떤 날은 많이 변한 것 같고 어떤 날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다 정상이에요. 변화는 직선적이지 않아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기도 하고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필요해요. 완벽하게 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빨리 변하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천천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융은 개성화 과정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했어요. 끝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통합해요. 완벽하게 도달하는 지점이 없어요. 그게 좌절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발견이 있고 항상 더 깊이 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면 작업은 본질적으로 혼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같은 여정을 가는 사람들과 나누고, 지혜로운 안내자를 찾고,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심리치료나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정신과나 상담센터 가는 걸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자기 돌봄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림자 작업이 힘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항상 행복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상처도 받아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든 날이 있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실수를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예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항상 좋아야 한다는 기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불완전하고 복잡하고 모순적인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융의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건 이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온전해지라고 했어요. 완벽함과 온전함은 달라요. 완벽함은 흠이 없는 거예요. 온전함은 모든 부분이 통합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온전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내 안의 빛도 어둠도 강함도 약함도 선함도 악함도 모두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면 세상과도 평화를 이루게 돼요. 내면의 갈등이 줄어들면 외부의 갈등도 줄어들어요. 자기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이게 연쇄 효과를 만들어요.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더 평화로워지면 여러분 가족도 편안해지고 여러분 친구들도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위로받아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이나 혁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내면과 화해하고 온전해지는 것. 그게 세상을 바꾸는 진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안에서도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나요?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 10가지 징후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인식하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울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여정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자기 어둠과 씨름하고 자기 빛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의 여행자들이에요. 때로는 앞서가고 때로는 뒤처지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진실로, 자유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향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관대하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때로 멈춰 서도 괜찮고, 때로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여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윤기 말했듯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자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의 어둠이 빛으로 변화하고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응원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